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예탁결제원에서 서류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주주총회 통지서가 와 있었는데 얼마 들고 있지도 않은 주식, 이 통지서 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공개를 하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별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서류가 날라오는 거 좀 눈치가 보인달까요? 좀 안 왔으면 싶기는 하죠. 전에는 배당금 통지서도 날라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통지서가 갑자기 집에 날라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투자했다가 갑자기 이런 통지서가 날라와서 "이게 뭐냐? 언제부터 했냐? 얼마나 했냐?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벌었으면 당장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면 이제 피곤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배우자의 몰래 한 투자입니다. 몰래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단순히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물론 돈을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잃었으면 문제죠. 그런데 일단은 그 돈보다는 배우자가 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무언가를 했다는 점에서 일단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각종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갈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몰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우편물을 아예 받지 않도록 수신 거부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일부러 다른 집에다가 우편물을 보내서 그쪽으로 통지가 가게 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인제 뭐 몇 가지 안 되는 종목을 그냥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수시로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통지서 좀 "전자로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아요. 아무튼 주주총회 통지서나 배당금 통지서가 갑자기 집으로 날아오고 나서야 배우자가 주식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 써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 이거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지? 어 돈 버는 족족 집에 갖다 준다고 하더니 딴 주머니를 얼마나 찾지? 나한테 지금 숨기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실제 이혼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얘기가 주로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과 달라서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다 보니까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 배우자가 얼마를 모아 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잘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려고 해도 배우자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추측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조정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꼼꼼하신 분들은 다 엑셀 파일로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뭔가 상대방이 '혹시나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 신뢰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통지서라도 하나 모르는 게 집에 날아온 적이 있으면 일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쉽게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가 인제 재산 분할 표를 정리를 하거든요.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을 해서 이제 회신이 오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금 계좌, 적금 계좌 이런 거는 뭐 보통 많이 만드시질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풍차 돌리기다 뭐다 해 가지고 좀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무튼 예금, 적금 계좌는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식 계좌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개를 뚫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계좌를 목적에 따라 나눠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일입니다. 계좌가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본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거래법에 따라서 계좌를 몇 개를 개설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시다 보니까 그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야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보고 정리를 합니다마는,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일단 소송 없이 배우자의 주식 계좌를 좀 알아보려면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금융감독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계좌 통합 조회를 하면 증권사 주식 계좌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평가 금액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까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본인 것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거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이거 조회해서 출력해서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의심을 해 봐야겠죠. 물론 배우자에게 당연히 보여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면 나중에 인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명시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야 이거를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계좌 통합 조회 결과,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주식 찾기 서비스에서 인제 뭐 주주 내역,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인제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란 곳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 크게는 이 네 가지를 일단은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인제 재산을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서로 재산이 이렇다고 공개를 해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대충 알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으면 인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인제 다들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까 보면 뭐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혼 소송 제기를 했는데 양쪽 다 솔직하게 본인 재산을 공개를 하고 상대방도 크게 이의를 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낼 때도 많고 인제 그 회신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우자가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배우자한테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에서 계좌 내역을 증권사 뭐 제2금융권 포함해서 다 뽑아다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이제 또 요즘에는 코인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인제 코인을 거래하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주 거래 은행이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계좌가 개설이 돼 있다. 그런데 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은행이다. 이런 경우, 특히 뜬금없이 농협 계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코인 거래를 한 적이 있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인제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또 거래소에서 주 거래 은행을 바꾼다고 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그 거래소랑 관련된 은행이 주 거래 은행인 경우에는 이거를 또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를 해서 코인 거래소에 입금 내역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소에 입금이 된 내역이 있으면 또 그 거래소에다가 별도로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또 알려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진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회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데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거래를 하고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뭐 돈을 벌었으면
어딘가에 티가 나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복잡하게 어딘가에 빼돌리지 않는 한은 살력 빼돌린다고 해도 거래 내역을 잘 살펴보면 투자해서 본 돈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습니다. 여기저기 막 옮긴다고 해도 한 주머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퉈볼 만하고 시간 들여서 다투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경우, 뭔가 조회를 해 봤는데 다 투자를 해서 점점 이렇게 비누가 녹듯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투자가 실패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인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들 화를 내시는데, 내가 기껏 집에서 이것저것 아끼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집안일하고 살림하고 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날려먹은 것에 대해서 일단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 갖다 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몰래 투자해 가지고 날려먹는다.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제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날려먹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재산 분할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몰래 투자한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삼아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시드머니가 3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투자해 가지고 다 날려 가지고 1,000만 원만 남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1,000만 원만 삼는 건 억울하다는 거죠. 이 3천이 재산 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이 투자하는 거 알지도 못했고 상대방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투자를 한 건데 날려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물론 법원이 고려는 해요. 고려는 하는데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를 하는 것이지 개별 재산을 투자한 금액만큼 손실 본 금액만큼 일방에게 책임을 지라 뭐 이렇게 재산분할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투자한 금액만큼 인정하면 제일 좋겠어요. 왜냐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 주식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투거든요. 이제 보통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이득 본 거는 그냥 다 저쪽 가져가라고 하고 그냥 딱 투자한 금액만 넣으면 계산하기가 참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뭐 혼자 몰래 투자를 했는데 이득을 봤다. 그럼 그 이득 본 금액 전부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하죠. 물론 이거를 방어하려는 쪽에서는 "내가 내 판단하에 투자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본인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성공했다 정도가 아니면 정말 특별하게 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의미할 정도로 돈을 불리신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인제 주식 계좌를 털었는데 안타까운 수익률만 좀 많이 봤죠. 코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주식 투자 실패해서 속 쓰린 건 속 쓰린 거고 남아 있는 금액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다 싹 긁어 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재산 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다른 분들의 재산을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배우자가 몰래 투자하는 걸 알게 됐고 신뢰가 어느 정도 깨졌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일단 투자 내역을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그거를 잘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보여주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정말 이혼까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는 있거든요. 대신 주장을 하시되 뭐 배우자가 몰래 투자한 게 엄청난 걸 투자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쪼아 보시다가 배우자가 그래도 안 알려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는지 정도라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한번 거래 시작한 증권사는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계좌에 수수료 혜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단 본인 손에 익은 거래 어플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혼 얘기 오고 갈 때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숨기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최소한 이제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라도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고팔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종목만 길게 들고 있는 분은 못 봤어요. 제가 하면서 정말 뚝심 있게 딱 한 종목 길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으면 계산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재산 분할 표 만들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 중에 배우자 몰래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뽀록이 어떻게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뽀록 날 때를 대비해서 변명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뭐 "이거 소소하게 투자해 가지고 내가 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백이라도 하나 사 주려고 했다." 내지는 뭐 "태블릿, 노트북 뭐 이런 거 사 주려고 했다. 이제 금액이 크면 뭐 차라도 한 대 사 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